자, 조금 전 미국 워싱턴에서요, 삼성가와 미국 정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갈라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게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민간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American veterans of the Korean War, without the sacrifice of over 36,000 young American soldi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the thriving nation it is today.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please enjoy the rest of the evening. 자, 워낙 큰 규모의 전시였고 또 이게 전례가 없는 자리였던 만큼요. 자, 저렇게 이재용 회장은 물론이거니와 홍라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거의 이제 오너 일가가 총출동해서 손님을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워낙에 큰 행사였습니다. 단순한 그런 문화 행사 자리가 아니라 미 행정부, 의회, 테크 거물들까지도 총 출동을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러트닉 상무부 장관부터 해서 노동부 장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국방차관까지 한미 경제안보동맹 핵심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다 했고요. 그렇군요. 미 의회에서도 이 삼성 생산 기지가 있는 지역구의 상원 의원들이 대거 결집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당적을 초월을 해서 대거 참석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강영화 주미 대사,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도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부진 사장 모습도 보이는데, 자, 그런데 여기 참석자들 가운데 보면 지금 정의선 회장 보이거든요.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혹시 깐부 회동 이 인연 때문일까요? 글쎄, 깐부 회동의 DC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실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현대와 삼성, 삼성과 현대의 그 창업주 3세 경영인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이런 행사에 현대차의 수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그 두 회장이 평상시에도 개인적인 친분이 깊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삼성 선대 회장의 장례식에 직접 조문을 가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척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정의선 회장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그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갔다가 급히 이제 워싱턴 DC로 날아온 것인데요. 사실 이번 행사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세 25%라는 굉장히 갑자기 핵폭탄급의 그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상무장관과의 만남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도 달려 있지만 정의선 회장과 삼성과의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개인적인 친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죠. 이번 컬렉션의 주역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을 때도요. 정의선 회장은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요. 이 평소 그 공식 행사에서는 좀 잘 볼 수 없었던 이재용 회장의 딸과 이부진 사장의 아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요,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저렇게 아들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부진 사장 모자는요, 지난 4일에도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돼서 그때도 크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뒤에는 이재용 회장의 딸도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빠인 이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일가부터 해서 미국 정재계 거물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한 그런 자리였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행사 한번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죠. 내부에서는요, 지금 이 회장이 저렇게 무릎까지 숙여가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누구시죠?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참전용사 4분이 저 행사장에 왔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께 무릎을 굽혀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던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 참전 용사의 날도 기념일이 있고 네.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코리안 워 베테랑스 하이웨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고속도로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인 참전 용사들 이제 이미 무척 고령들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모셔서 정말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지난 한국전에서 3만 6천 명에 이르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6.25 등의 고난 속에서도 선대 회장들인 이병철, 이건희 회장 역시도 네. 문화 보국의 기치를 높이 걸고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목소리 들었지만 이제 공식 행사에서도 연설 자리에서 이제 참전 용사들의 참석을 부각하기도 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정재계부터 참전 용사까지 굉장히 두루 광폭 행보를 보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말 그대로 민간 외교관에 따로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33년 만에 마련된 삼성 최대의 대외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재용 회장이 꺼낸 화두가 네. 기업이 아닌 문화였고 그동안 삼성가가 이어왔던 그런 문화유산 보존의 뜻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미 동맹의 의미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각국의 무역 정책이 또 워낙 급변하고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정계 인사들도 지금 만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요. 이 자리, 이 행사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그만큼 또 주목됐던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주 평론가가 설명해줬던 과연 이 회장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까였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반갑게 또 악수를 했는데 뭐가 좀 풀리겠어요? 글쎄요. 이 회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만남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경북 경주에서 그 에이펙 회담이 있을 때 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회의가 있었죠. 그 당시에 만나고 3개월 만에 다시금 만나게 됐던 것인데요. 이날 그 비공개 자리에서 아마 축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네. 두 사람이 그 현안에 관해서 어느 정도나 이야기를 나눴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통상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관세 협상에 관해서 아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남 이후에 보니까 우리 산업부 장관이랑 통상교섭본부장이랑도 상무장관이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 어쨌든 재계 인사가 먼저 만나게 된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잦은 만남을 통해서 그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으로만 해도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잦지 않을 때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워싱턴 DC에서 열린 삼성가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where every second counts. 자, 코스피가 처음으로 이제 5천선을 또 돌파를 했죠, 지난주에. 그런데 시가총액 3위로 이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한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냐? 현대자동차 빼놓을 수 없죠. 보면은요, 불과 3개월 한 전까지만 해도 주당 24만 9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3개월 만인 지난 22일에 최고가 59만 원을 딱 찍고 하는 등 굉장히 좀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주가를 상승한 그 이유,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So as you can see,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자, 바로 그 아틀라스입니다. 요새 굉장히 또 화제인데, 일단 이 아틀라스가 뭔데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네,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는 CES라는 굉장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최대 가전 IT 이 전시회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지금 사람들에게 시연을 하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요. 여기에서 심지어 2026 베스트 로봇상까지 베스트 로봇상?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 스펙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예. 일단 이 아틀라스가 190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이제 온몸에 다 달고 있어서 360도 주변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보다 크군요. 네, 그리고 50kg까지 하중을 견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만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뜨겁거나 덥거나 이런 거 춥거나 이거 가리지 않고 네.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40도 뜨거운 환경까지 모두 다 작업이 수행이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해서 사람 손을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로봇의 중점은 뭐냐면 산업화에 특화된 로봇이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 네네. 이 상황에 굉장히 저 로봇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될 여지가 있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환경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로봇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이 현대차 하면은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또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그래도 그럴 게 이 로봇을 만들었던 그 자회사가 이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건데, 여기도 상당히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에는 예. 현대차가 2021년에 인수한 로봇 회사예요. 2021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빌리티라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던 그런 시기인데요. 사실은 이 회사는 1992년에 미국 MIT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가 21년에 현대차가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네. 흥미로운 건 당시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개인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는 부분이에요. 지분 21.9% 정도를 직접 투자했다라고 예. 하는데, 개인 주머니에서 수천억 원을 꺼냈다라는 건 그만큼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개예요. 아, 사족 보행이 예. 가능한 이런 로봇개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택 경호에 투입이 되어서 네네.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2024년 4월 정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이 유압식 아틀라스가 계속 넘어지고 저렇게 네. 구르고 오. 실패하는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과거군요. 맞아요. 근데 예. 저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HD 아틀라스와의 작별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은퇴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다음 날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전기식 아틀라스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때 충격받은 게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보시면 예. 상상을 못한 각도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게다가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배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짧게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까 그 MIT에서 출발했다 했나요, 미국?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인수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냐? 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예. 계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기는 해요. 여전히 CEO도 미국인, 본사도 미국 회사, 엔지니어도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다만 그럼 현대차는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번 CES 발표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이 구동 장치를 현대 모비스에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즉 우리나라 예.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상업화하는 것, 양산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대차가 굉장히 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설명 있습니다. 주시니까 명쾌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뭐 국적 이런 것도 궁금했지만 기술력이 제일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기존에 그 공개됐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이 아틀라스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걸까? 저희가 한번 차이점으로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 이것이 다르다. 뭘까요? 남다른 역동성, 이 키워드가 뜨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이 아틀라스의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CE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바로 백덤블링 영상입니다. 예. 이 백덤블링이라고 하는 게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거잖아요. 영상 보시면 그렇게. 이 장면입니다. 네. 이게 근데 오. 왜 화제가 됐느냐? 예. 바로 저 삐끗 하는 순간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균형을 잡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입력된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고 수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중국산 예. 로봇들도 뒤돌기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일부 영상들 보면 착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뭐 자세를 못 잡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인간처럼 빠르게 반응하고 몸을 비틀면서 균형을 잡는 이런 아틀라스의 역동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학습하듯이 이미 알고 있듯이 상황이 생겨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순발력이 굉장히 예. 좋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두 번째는 이것도 또 다르다고 해요.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다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압도적인 파워와 관절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 파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실까요? 이 아틀라스가요, 50kg의 하중을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실제로 그 구현하는 영상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시면은 저렇게 무거운 거를 그냥 한 손에 들어요. 두 손이구나. 두 손에 들어요. 네, 두 손이네. 네, 그리고 머리 위로 들 수 있는 건 30kg까지라고 합니다. 오. 나중에 또 보완이 되겠죠. 요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곧바로 이 관절 돌려서 뒤로 일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구조가 너무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뒤에서 작업 필요하면 몸을 돌리지 않고 그냥 관절만 빙글 돌려서 지금 나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앞뒤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자기가 일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 로봇이 이제 일하게 될 공간이 굉장히 좁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람이면은 그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공간도 좁아도 많이 할 수 필요하고. 있겠네요. 네. 근데 저 친구 이제 공간 감각이 이제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워는 있는데 네. 그다음에 힘만 센 로봇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섬세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섬세함도 가지고 있는 로봇이죠. 아틀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을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계란을. 이거는 이제 테슬라 그 영상입니다. 테슬라에서도 비슷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로봇이 저렇게 섬세하게 계란을 이렇게 드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군요. 아틀라스도 저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심지어 지난해 말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게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잡는 이렇게 잡거든요. 이것도 테슬라 영상입니다. 예. 아틀라스가 하는 건 아직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 같아요. 세심하게 잡는데요. 네,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반응 속도라든가 저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라든가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아틀라스와 옵티머스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두 개가 약간 용도에 따른 차이는 좀 있다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비교하자면 우리가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가위가 있고 네. 두꺼운 강철을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고 뭐 요리할 때 쓰는 가위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 훌륭한 가위이지만 쓰임새가 다른 것. 그런 것에 좀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절 개수 같은 것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56개의 관절이 있고 옵티머스는 40개 정도의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꺾이는 부분이 많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특히 인간의 손을 굉장히 잘 모방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계란 잡고 공 잡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걸 들거나 산업 현장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좀 쓰임새가 다르게 현재는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또 있대요. 이거는 좀 아틀라스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것이 다르다.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곽 작가님 사실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원래 스스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 로봇이 양산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게 1986년입니다. 금년이 로봇 생산 40주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로봇이 왜 이렇게 더 많이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스스로 유연하게 사람처럼 판단하는 이 인공지능 기능이 요즘 대폭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똑같이 그대로 하기 위해서 로봇들을 많이 사용했죠. 네. 그래서 로봇 팔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로봇 팔이 움직일 때에 그 관절 각도 하나하나를 다 입력을 해줘가지고 항상 움직일 때마다 정확하게 그 각도로 움직이는 일만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로봇이 사용할 때의 방식이었는데 예. 요즘에 나온 인공지능 로봇들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장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예. 물체가 떨어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의 팔에 움직여야 하는 뭐 각도, 거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다 계산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의 로봇을 예.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편하게 마치 사람에게 일시키듯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사람이 박스 뚜껑을 이렇게 막 닫으려고 하니까 저거를 열고 지금 보면은 마치 로봇이 뭔가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행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로봇이 관절을 움직이는 각도라든가 뭐 팔을 움직이는 거리 같은 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저 물건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판단해서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계속 보완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거의 보면 이제 아틀라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좀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거의 뭐 현존 최고 산업 로봇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인간의 노동력을 어떤 분야에서 로봇들이 대신하기 시작하는 걸까? 이제 조금 더 다른 로봇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국이 여성의 지옥이구나. 왜 그렇게 많아야 돼? 백반이라는 그런 정말 징그러운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백반이라는 누가 100가지 반찬을 만들어? 그리고 이 밥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 그 흰 밥 하나 갖고도 전쟁이었단 말이야. 여기에 물이 맞는 물인가? 밥 양도 맞는 밥인가? 밥도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씻었어. 사실 이제 뭐 가정일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발언이긴 해요. 자, 이런 로봇이 온다. 가정용 가정부 집사 로봇이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집안일. 이거 너무 해도 끝이 없는데 이걸 이제 휴머노이드가 대신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정용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강준 씨가 목이 다 매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고된 게 바로 집안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로봇이 나의 집안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판매가 되고 있는 로봇 중에 집안일을 주는 로봇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실제로 이제 노르웨이 스타트업의 로봇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원엑스 테크놀로지의 니오라는 로봇입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보면 지금 설거지처럼 동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식탁으로 음식도 날라주고 저렇게 빨래 세탁기에다가 빨래도 넣어주고 바닥 청소하고 심지어는 창문 청소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청소까지? 네, 지금 키를 보면 한 16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무게가 30kg밖에 안 해요. 굉장히 가벼운 로봇인데 저 로봇이 들 수 있는 무게는 무려 68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들까지 척척 들면서 집안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다만 처음에는 완전 자율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VR로 원격
가격 조정을 해서 시작을 해요. 대신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나중에는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생각을 정도까지?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 스타트업 피규어 AI 로봇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식기세척기에다가 그릇 넣고 있는데 굉장히 깨지기 쉬운 저런 사기 그릇이나 유리컵 이런 것들을 맞네요. 넣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 아이들이 들어도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런 물체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확한 어떤 힘을 가하면서 식기세척기에 정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 뭐 쓰레기 봉투를 집어서 저렇게 통에다가 알아서 수거를 한다든가 네. 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를 하고 주방 휴지를 뜯어서 요리까지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지금 로봇입니다. 보면 빗자루 질도 하네요. 맞아요. 예.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쓰레바지에 넣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키친타올인데 예. 저 키친타올을 뜯어서 요리하는 곳에 이제 쓰는 거죠. 저렇게 볶는 이런 예. 행동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집안일하는 로봇을 공개를 우리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CES 2016에서 LG전자가 클로이드라고 하는 집사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군요. 예. 네, 이때 LG전자가 이야기한 슬로건이 제로 레이버 홈, 집안일이 사라진 집이라는 컨셉이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낸다든가 또 크로아상을 오븐에 넣고 굽는다든가 빨래를 개어서 정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빵 구워져 있고 외출할 때 내 자동차 키 딱 예. 식탁에 올려주고 이런 정말 이 노동력이 제로가 되는 그런 집을 꿈꾸는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짚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저렇게 속도가 굉장히 느릿느릿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정교하게 뭐 칼각을 맞추는 빨래 개기는 좀 불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갈 길이 멀었지만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아틀라스가 계란을 잡고 이제 공을 잡을 수 있다는데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구매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가격은? 이 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인의 감성과 아직 맞지가 않아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오.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엄마가 설거지 시켰는데 저렇게 설거지하고 있다 그럼 바로 등짝 맞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사용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이 노르웨이 스타트업에서 나온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 렌탈 요금제로 뭐 지금 이제 조금씩 주문을 조금 받고 있다 그래요. 네. 정확하게 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LG 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일정이나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아직은 살 수 없는 것 같고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말부터 판매를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때까지 조금 더 이 기술이 발전돼서 나오기를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뭐 가사 일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섭섭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로봇이 더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 영역까지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노인성 치매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아버님 저예요, 정규림이.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내가 왜 이런 희생을 아버님 때문에 당해야 하느냐고요. 바로 그 노약자들을 돕는 일종의 뭐 돌봄 영역 이런 거에도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특히 사실 가족이 아프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굉장히 고심이 크고 이제 힘든데 여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지금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로봇 기술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는 것도 네. 바로 이 노인 돌봄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재작년에 20%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거든요. 2030년대 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 돌봄 노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로봇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효도리, 효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로봇은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뭐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한데 뭐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다 맞춰주면서 항상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로봇을 보급한다. 이런 거를 뭐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일본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부터 사용한 후로부터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예시로 이렇게 만든 그 영상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사람의 이제 거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 정도까지도 이제 로봇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돌봄 노동의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노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더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아기가 태어나는 속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반전될 여지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노인 문제를 버텨내려면 무조건 이 분야에는 로봇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당히 좀 절박함의 그런 영역에서도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효도리도 받고 뭐 이렇게 집안일도 하는 로봇들도 쭉 다 봤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 보니까 로봇이 이게 자칫 오작동을 일으켜서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들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얼마 전에 공개됐던 이 중국의 한 로봇인데요. 일상 모습인데 보면요. 이렇게 막 계란 후라이 하다가 보면은 계란 후라이를 밟고 툭 하고 미끄러지는 저런 장면까지 포착이 됐었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거울로 돌진을 하는데 거울을 그냥 처참하게 깨버리는. 아이고, 보면은 저런 로봇의 장면. 또 보면은요. 창문으로도 막 달려갑니다. 저런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저게 정말 일상에 도입이 된다면은 이거 사고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화제였었죠. 이번에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죠. 자, 이번에도 중국의 한 로봇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등장부터 보면은요. 가운데 거의 뭐 아이언맨 수준으로 뭔가 빔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발차기를 합니다. 이 발차기 수준만 봐도 이거 만약에 사람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아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물론 중국의 로봇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라는 거지만 일부 이제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 정도면은 사람한테 좀 무서운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뭐 모니터 너머에서 저런 움직임들을 보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저런 로봇한테 저렇게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거대한 로봇에게 발차기를 당한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굉장히 부상의 위험까지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회사에서는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여러 겹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 감지와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면 즉시 동작을 멈추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식으로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CES에서도 이 아틀라스를 시연을 할 때 일부러 좀 차분하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조절을 해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한계들을 이제 우리가 동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고정된 자리에서 대부분 고정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멈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두 발이 달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큰 거죠. 움직이는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표준기구인 ISO와 같은 곳에서도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과는 조금 다른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까지 살펴봤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현장이 또 있죠. 바로 노동 현장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반도체 재료 웨이퍼의 생산 장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4배 뛸 만큼 급성장했는데 인력은 30% 가까이 부족합니다. 경쟁 국가보다 높은 인건비는 또 다른 중견 반도체 업체의 고민입니다. 사실 이 산업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인력 부족, 또 게다가 이제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BMW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로봇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 스타트업에서 만든 로봇 피규어라는 이거군요. 네, 로봇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요, 벌써 11개월 동안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11개월 동안 BMW 3만 대 차량 생산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만 대의 판금 부품을 또 만들기도 해서 현재까지 1,250시간 이상의 런타임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보면은 작업 속도 지금 한번 볼게요.
보면은 좀 엉거주춤하거든요, 사실. 조금 느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산업적인 효과가 좀 있나요? 산업적인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네. 숫자로 비교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미국 창고 노동자 평균 임금이 $28, 약 4만 원 정도. 근데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간당 한 8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5분의 1. 게다가 24시간 움직일 수 있잖아요. 혼자 충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네. 그래서 저렇게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전체 생산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도입 초기에는 이 로봇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 3년에서 5년 후를 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을 좀 체크를 그렇겠네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의 진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지는 영상이 또 있다고 해요. 이번에도 영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자, 이게 미국 로봇 피규어 AI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면은요, 이 비닐 소포죠. 비닐 소포를 집어서 살펴본 뒤에 컨베이어 벨트에 툭툭 이렇게 올려놓죠. 이게 그 소포 겉면에 보면 바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인식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내밀거든요. 이렇게요. 보면은 그러니까 소포를 또 건넵니다. 이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게 명령어를 입력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고 로봇이 학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강화되면서 예. 제일 기대되는 점이자 또 제일 걱정하는 점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로봇의 동작을 알려주려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컴퓨터 코딩하듯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로 막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로봇에게 한 가지 동작을 더 시킬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말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해도 로봇이 새로운 동작을 하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로봇을 생산해가지고 별의별 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기대가 되는 면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모든 목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는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대량 생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싼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현장에 다 투입된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바뀌는 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곽 작가님 설명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그 현대차 노조에서 아틀라스 두고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028년부터 이 아틀라스를 양산해서 미국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이 소식에 바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요, 노사 합의 없이 한 대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의 이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 미래가 이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 현장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요, 또 다른 분야가 있다고 해요. 마지막 분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로봇이 온다. 의사결정형 로봇인데,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인간이 의사결정을 이제 쭉쭉쭉쭉 해오던 거를 로봇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요? 네, 대표적으로 폴란드의 한 주류 회사가 있습니다. 딕타도르라는 럼주 만드는 회사인데 예. 여기 CEO에 로봇을 앉혔어요. 미카라는 이름의 로봇이 지금 CEO가 로봇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로봇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예. 지금 이렇게 생긴 로봇이 바로 CEO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구매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SNS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광고 캠페인이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떤 인플루언서랑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네. 또 럭셔리 브랜드니까 이 럼주의 병 디자인을 어떤 아티스트에게 맡기냐 이런 것도 이 미카가 결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점은 인간의 어떤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하네요. 저 CEO님은 회식하자고는 말씀 잘 안 하시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CEO니까 또 오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얘기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픽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대에 가는 건 의미가 없다. 로봇 외과 의사가 3, 4년에 인간을 능가하고 5년이면 비교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점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20세기 사실 중반부터 SF 소설가들은 저런 미래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0년대 뭐 버너 빈지 이런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항상 머스크 회장님은 좀
맞는 이야기라도 시점을 좀 빨리 당겨서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죠. 네. 예, 머스크 회장님 말씀대로는 우리가 지금 벌써 화성에도 이거 중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일적으로는 조금 더 너무 급한 이야기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 방향성에 맞춰서 좀 먼 미래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진화하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내기만 한다면 역대급입니다. 자,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무려 60조 원이 달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얘기입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 마음을 좀 확실히 잡기 위해서 초호와 특사단까지 꾸렸고요. 조금 전에 캐나다로도 향했는데요. 이제 독일과의 2파전만 뚫으면 고지가 눈앞입니다. 한화, HD 현대중공업을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 사업비 60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10% 수준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특사단 면면이 어때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대규모 방산산업이라는 게 무기 성능이라든가 기업의 역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산업 안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로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을 필두로 방산 특사단이 꾸려져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 이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용철 방사청장이 포함이 됐고요. 잠수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하나오션이 과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한화그룹 김동관 회장과 주원호 함정사업, 예. 네, HD 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 사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성 회장 등 다수 기업의 이 수장들이 총출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과의 2파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재계까지 뭐 제대로 한번 팀 코리아를 띄웠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합니다. 자, 그런데요, 강훈식 실장이요, 오늘 이 출국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직전에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찾아가서 캐나다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안보 협력까지 좀 부각을 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드러낸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사활을 건 셈이에요. 사활을 걸었죠. 아까도 잠깐 우리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예.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총 60조 정도의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캐나다가 60조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발주를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 우리가 이제 최종 결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2파전, 예. 예, 2파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도입했던 노후된 잠수함을 12척을 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3,000톤급 디젤함을 최대 12척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 구입 규모만 20조 원이 달합니다. 근데 이게 20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맡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금액까지 하면 60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네. 한국의 올해 편성 예산의 10% 정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 우리 정부도 이게 단순 경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외교전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었거든요. 이때 장영실함을 직접 태워주기까지 했었죠. Yeah. Thank you. All right. Okay. Very successful. 저때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 캐나다 총리가 계속 감탄사를 내뱉고 했었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잠수함을 따지면은 이 정도로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네. 독일이랑 2파전 붙는다고 했으니까 독일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만만한 나라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유보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던 잠수함의 원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수함 보유만 20척, 세계 위기고요. 3,000톤급 잠수함은 독자 건조가 가능한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독일 잠수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고 나토가 인정한 센서를 부착했다고 하는 뭐 잔망경까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물이 없어요. 그냥 개발 계획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근데 3,600톤급에다가 수직 발사관 10셀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 가장 중요한 건 실물이 있으니까 캐나다 총리가 가서 둘러봤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유럽이라는 같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정서적 유대감,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좀 용이하다는 그런 건 이점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이 전력화됐을 때 얼만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캐나다 총리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 이것만큼 중요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독일이 가장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실물이 있고 없고에 뭐 이런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최진봉 교수의 설명대로 이 캐나다의 해군이 이제 차기 잠수함으로 쓸 거를 선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사 기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얼마 전에 한미 연합훈련 중에 자 저분이 누구냐? 캐나다의 주임원사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 주임원사를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태워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럼 허주임 변호사, 일단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유리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한번 탈락의 고배를 아쉽게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에 폴란드가 추진한 잠수함 보강 사업에서 결국 수전에 우리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퇴역을 앞둔 우리나라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훈련용으로 무상 지급하겠다, 무상 양도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승부수까지 던져서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폴란드의 최종 선택은 이웃인 스웨덴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술력에서 단순히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콩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콩고물도 있는 스웨덴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유럽 방산계 전반에서 바이 유러피언, 그러니까 우리 유럽끼리 서로 기술 공유하고 유럽끼리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폴란드가 제공한 콩고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무기를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보다 떡고물이 수주를 결국에는 가르는 것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캐나다도 엄청 노골적으로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겠다 했다 이렇게 귀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스웨덴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 콩고물에 어느 정도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특사단이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카드를 준비했냐도 결국에는 최종 승패를 가를 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콩고물에 비유하셨지만 다양한 카드들이 또 필요하고 게다가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따내기만 한다면 K방산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계 소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업이익도 주가도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성적에도요. 이재용 회장이 오히려 냉철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자만할 때가 아니다. 자만하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죠? 삼성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한 임원들 2,0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호조라고 자만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잘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황 때문일 수도 있다. 끝까지 경계 늦추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게 9년 만에 부활한 전 계열사 임원대상 교육 자리라고 하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이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 뭐 지금 삼성전자 16만 원 간다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숫자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황 때문이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수,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호조를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냉정한 분석을 통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인공지능 AI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날아다니는 수준이지만 우리는 아직 기어다니는 수준밖에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원천 기술이 없고 남들이 만든 AI를 가져다가 쓰는 상황인데 이것조차
현대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취지의 위기 경영을 내세워서 이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한테는 위기를 넘어 제도약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약이 아니라는 네. 거죠. 이 문구가 새겨진 예. 크리스털팩까지 전달되면서 이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삼성 입장에서야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자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요 아마 마치 그 30여 년 전에 삼성 대격변을 불러일으켰던 이 선언을 또 연상케도 합니다.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2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자, 이게 그 유명한 마누라 자식 빼고 뭐 다 바꿔라 이런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허준 변호사가 설명한 그 세미나 자리에서 임원대상 세미나 자리에서 여기서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한 선언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예.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선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샌드위치에 아버지의 또 샌드위치론까지 소환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을 앞서가는 샌드위치 신세지만 지금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 대만은 쫓아오고 중국도 쫓아오는 일종 우리가 포위 형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즉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혁신하자. 그러니까 원래 혁신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 하게 되면은 배가 흔들릴 수 있지만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신년사를 통해서 정말 이순신 장군의 사측세까지 인용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황도 좋거든요.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여기에 머무를 경우에는 혁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혁신하자.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원래 삼성은 회장의 신년사를 원래 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네네.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삼성 내부의 어떤 그 문화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런 아마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계속 담긴 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샌드위치론까지 소환을 하면서 뭐 위기론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하고 삼성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강조를 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자신이 역할을 다할 때 삼성은 삼성일 수 있다. 아마 이 다짐도 있었겠죠.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삼성과 한 3대가 내세워왔던 그 경영 철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사업보고, 경처형, 신상피일벌, 삼고철력. 경영 철학만 놓고 보면 제각기 좀 달라 보이지만요. 안주하지 좀 않으려는 그런 자세, 어떻게 보면 좀 더 격차를 벌리려는 그런 자세? 이런 거는 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있을 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그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거죠. 자만하지 마라. 네. 이게 근저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없을 땐 더 당당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겸손과 당당함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결국 삼성 가문, 그 기업의 문화, 리더십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결단력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뭘 강조했냐면요. 방심을 강조했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큰 대적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건 바로 방심이라고 얘기했고요. 너무 똑같은 일, 똑같은 토론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다가 크게 다치게 된다. 근데 한 번 다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고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심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궤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삼성과 재계 소식까지 저희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재계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용 회장의 장남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그런데요, 벌써 다음 달에 해외 훈련에 파견된다고 합니다. 한 줄이 쏘입니다. 하나, 둘, 셋. 신고합니다. 사관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에 임명을 명받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저게 11월이니까 2달여 만에 소위 되자마자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 갑니까? 네, 바로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 이지호 소위가 지금 이제 2월에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훈련 코브라 골드 2026에 파견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군 당국에서 밝혔는데요. 이게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이 훈련이고, 이 해군 해병대 장병 300여 명이 이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다국적 훈련이다. 그러면 이게 그 코브라 골드 훈련이, 아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올해는 조금 더 고강도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이 소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 이 훈련은 경연제로는요,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헤비 이어주가 있는데 올해가 네.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한국, 태국 등 총 30개국에서 무려 8,000명 넘는 병력이 집결을 하는데, 특히 이 연합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다국적 연합군의 핵심 전력으로 참여해서 지정된 해안으로 신속하게 상륙하는 훈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국적 연합군이라는 거죠. 즉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위는 통역 장교로 활약을 하는데, 이 훈련 기간 동안 한국 해군의 지휘부 그리고 미국 등 다국적군 지휘부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로 요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김평론가님은 아드님 있으시죠? 네. 사실 이렇게 좀 추운 날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첫 훈련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심정이 어떨까요? 무척 뭐 걱정이 되시겠죠. 염려가 안 된다면 거짓말일 정도로 사실 군대에 아들을 보내게 되면은 모든 부모가 다 걱정을 합니다. 저도 뭐 아들이 3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훈련소 가 있을 때부터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물론 뭐 요즘에 휴대전화도 사용하고 뭐 육대전이라 그래서 그날의 뭐 그 훈련 상황 이런 것도 다 올라오고 해서 걱정이 덜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렇게 해외에 훈련을 나가게 된다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위가 이제 지난해 9월 앞서서도 화면에 보셨다시피 해군 네.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로 입대를 해서 같은 해 11월 말에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석 달 정도 되는 훈련 기간 동안에 주위를 많이 통솔하고 해서 간부 후보생 그 역할까지도 맡았었는데요. 임관한 후에는 해군 오전단 내 정보작전 참모실의 통역장교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소위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했어야만 했거든요. 장교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할까요? 본인이 그 명예를 다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다라는 주위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던 행사에는 앞서서 보셨다시피 아버지를 비롯해서 홍나희 그렇죠. 관장 그리고 이서현 씨 등을 비롯해서 일가가 총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남의 행보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고모 이부진 사장의 행보도 지금 화제입니다. 사실 이 고모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입었다 하면 이게 어디 옷이냐라면서 관심이 쏟아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색이 좀 많이 들어간 가운을 입어서 화제예요. 저게 어떤 자리죠? 네, 굉장히 재밌는 화면이죠. 사실 이부진 사장하면 블랙 앤 화이트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평소에도 굉장히 단정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으면서 저 가운까지 입은 것은요, 특별한 행사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부진 사장
위원장은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이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외국인 예. 관광객들이 어떤 점이 불편할지, 한국 관광을 위해서 곳곳에서 어떤 점이 좀 돋보이면 좋을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점검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옆에 저 박수 치고 있는 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이부진 사장과 최희영 장관이 어제 여의도 한 백화점을 방문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모습입니다. 네. 세일이 무슨 관광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행사 자체가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들의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저런 두 사람의 모습이 또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관광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차림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저런 어떻게 꽃무늬 캐릭터가 들어간 이런 뭐 가운을 입고 활짝 웃는 의외의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인 건데요. 자,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알고 보니까 우리 전예현 평론가가 설명한 이 위원장 이 자리에 상당한 애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문회위원회 위원장 이부진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작은 미소와 친절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게다가 또 이제 대중에게 한 번씩 또 보여주는 뭐 친근한 모습이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좁혀서 화제예요.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이 제주도에서 마이크 잡고 직접 열창하는 거였는데 이거 무슨 자리였어요? 네, 영세한 식당의 재기를 돕는 제주도 지역의 상생 프로그램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선곡한 곡은 포크송이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연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서 소탈한 모습으로 특히 저 이렇게 검은색 목티에다가 검정색 바지 차림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위화감도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앞서서 이 맛제주 행사에 참석했던 방송인 윤영미 씨가 다들 어려운 일을 조용히 돕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재계 이야기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격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개장 직후 마침내 5,000피 꿈의 숫자를 뚫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축제가 열려야 하는 이런 날 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X라고 해서 저다 이제 트위터라고 예. 하는 곳에 지금 하나의 사진이 올라다니면서 이제 이거군요. 글이 화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네, 그 삼자 깜부회동. 깜부회동 예. 사진입니다. 깜부회동 사진인데요. 저게 밑에 보면은 21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머리 위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장 위엔 44%, 정의선 회장은 105%, 마이너스 14% 써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 만약에 저 깜부회동 날 예. 해당 주식을 샀다면 다음 날 아하. 얼마를 벌었을까? 내가 이날 샀다면. 네. 삼성전자는 44%가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무려 105%가 올랐습니다. 오. 엔비디아만 14%가 떨어진 겁니다. 아니, 이런 장면이 사실 이렇게 유행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가 좋았던 그 깜부회동이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그 이후에도 사실 웃을 일이 더 많았던 겁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My friends are buying dinner and everybody. Make sure they spend a lot of These are my teammate buddies.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사실 저 당시에도 상당한 고점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그거 대비 저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거의 15%가 올랐더라고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짜리거든요. 예. 100조짜리 회사가 15%가 움직일 정도로 지금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깜부회동 당시를 보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수혜주로서 약간 고점 논란이 나오던 시점이었고요. 이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차는 잘 팔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가 뭐냐라고 했어서 미래에 있어서
있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이제 미래차 사업을 선도하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는 모습으로 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특히 CES에서 공개된 아틀라스 네. 저 로봇을 보고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그날만 16%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 들어서만 100% 넘게 올랐다라는 주가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잣대를 보자면 사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약간 주가가 좀 저평가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D램 가격이 급등했고요. 퀄 테스트도 통과하면서 드디어 AI의 반도체 수혜주로서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사실 저 깜보해동 때 엔비디아 젠슨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들 돈 많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이게 20조에서 30조가 되기까지 이게 딱 104일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3달 정도 걸린 건데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삼성이 삼성일 수 있을 거라던 이재용 회장은요.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거는 이 삼성과 3대의 경영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고초려 보면은 인재의 참을성 있게 마음을 쓰라 일종의 뭐 인내의 리더십이었던 반면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신상필벌 이거 확실하게 대비되나요? 그렇습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신상필벌은요. 인류 기업을 이끈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신상필벌 명확했기 때문에요. 1월에 인사를 할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할 때는 크게 인사를 늘렸고 사업 연속성이 중요할 때는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인불용, 용인불의. 한 번 믿고 맡기면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이건희 회장식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용 회장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는 내일을 중요하게 하고 또 실용을 강조하는 것이 또 이재용 회장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겠습니다. 항상 삼성이나 제 인사 방침은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3대를 관통하는 뭐 키워드 이런 게 있다면요. 사람과 제일주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거를 가까이서 또 지켜보고 새로 이번에 증언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후덕죽 셰프가 네.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에 한때는 이 플라자 호텔에 도원이라는 중식당이 최고의 중식당으로 손꼽혔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라 호텔에서 그 도원을 겨냥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바로 팔선 중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팔선이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질 못했었던 거죠. 그러자 이병철 회장의 경우는 이게 폐업하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후덕죽 셰프는 당시에 그 팔선의 부주방장으로 있었는데 폐업 지시가 내려온 후에 주방장이 됐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 경영 철학, 그러니까 제일주의, 1등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에 호텔 고문이었던 이부진 사장이 음식 맛을 보더니 이거 과거랑 달라졌는데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문 닫을 식당을 뭐하러 가느냐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딸바보의 면모를 가지고 있던 이병철 회장이 그 팔선을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어보니 이거 확실히 달라졌는데? 라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기업의 팔선이 결국에는 최고의 명성을 얻는 그런 중식당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현지 평론가 설명 듣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아니 뭐 직접 먹거리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호텔에 들어가는 식당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보면 맛을 보고 뭐 이걸 폐업하라 말라 이럴 만큼 기업 총수가 이걸 일일이 관리했다는 얘기네. 그 일종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고 이후에 그 애니콜을 전부 소각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장이 잦다. 그러니까 상품 분량을 크게 낮춰라 하는 그런 지시가 실질적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주의, 1등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이런 삼성의 경영 철학을 모든 곳곳에 아마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의 중식당에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실질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45년 국내 주식시장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숫자를 새로 썼습니다. 자, 올 한 해 지금 2026년 주식시장이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뭐 붉은 말처럼 거의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 상승 전환을 또 하면서 4,900선으로 지수가 또 회복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권혁주 평론가. 네. 일단 주식시장 한번 진단을 좀 해봐 주시죠. 현재 얼마나 올랐어요? 아 정말 뭐 불장입니다. 불장. 정말 불장인데 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작년 딱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 21일에 2,518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4,909포인트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93%나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달 상승률을 보면 19% 오른 거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만 16% 오른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올랐네요. 되겠고 예. 무엇보다 속도가 역대급입니다. 우리가 보통 4,000에서 4,500 됐을 때가 2달 반 걸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4,500에서 4,900 될 때가 2주 만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빠르게. 네, 엄청 빠르게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주를 이끌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차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때문에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시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으로 거의 뭐 속도까지 역대급일 정도로 지금 불장인 우리 코스피 상황을 진단해 봤다면 자,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 아니 지금이라도 나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특별하게 그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을 상당히 오래 지켜본 우리 전문가 분들 모셨으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염승환 이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염 이사님 별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2020년에 동학 개미운동 이거를 일으켜서 개미들의 아이돌로 불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동학 개미 운동이 뭐냐면 자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자 코로나 시기에 자 이랬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 매도 공백을 또 메우면서 한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그때 그 현상의 한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 별명이 염블리예요. 네. 네, 왜 염블리예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예. 이제 아침마다 이제 주식시장 개장을 하면 좀 설명을 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면 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친절하게 해준다.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네, 그래서 이제 좀 친절하다는 느낌에서 어떤 분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블리라는 별명이 그때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또 이제 염블리 이사님과 함께 주식시장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5천 언제 돌파합니까 이거? 사실 지금 4,900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좀 빠질 줄 알았어요.
이 그린란드 악재가 좀 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유럽이 좀 안 좋으니까 보통 이러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오늘도 올려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아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시장이 정말 세긴 세구나. 근데 보통 이런 또 어떤 고지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4천, 5천. 그게 어쨌든 그런 고지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좀 빠져야 될 때도 올라버리면 단기간에 돌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여기서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이 정말 너무 극한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1월 안에는 한번 좀 터치하러 가진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6천도 예상하세요? 아니 언젠간 가죠. 언젠간 가는데 그게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고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숨차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6천도 가겠지만 너무 뭐 6천이나 7천에 그걸 매몰되지 마시고 5천까지 너무 급한 속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렇죠. 뭐 포모 현상이라고. 맞아요. 그럴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 뭐 이렇게 빠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남들은 다 수익 내는데 나는 못 내서 포모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시장도 좀 더 보시고 어차피 5천 넘는다고 6천 바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릴 때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오히려 내가 어떤 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중요하지 단지 그냥 언젠가 6천 가겠지, 7천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저는 좀 냉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5천이 될지 뭐 6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연물리 이사님의 개인적인 또 전망이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바로 초보 주식 투자자들의 대표로 나오셨어요. 유인경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요새 그걸 주식 어린이라고 해서 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식 문맹이라고 해서 주맹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가 읽은 철학책이나 제가 어디 재능 기부한 건 하나도 관심 없고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누군가의 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주식을 샀다가 흔한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절제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작년 초에 엄마 이제 삼성전자 정도로 사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왠지 마음이 동해서 샀다가 제가 좀 조막손이에요. 그래서 살짝 샀거든요. 그 연물리께서 5천도 돌파한다니까 저희 그 어리석은 작은 손이 너무 부끄러워지고요. 그렇군요. 많이 사둘 걸. 그러나 어쨌든 사뒀던 시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응원해보긴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뭐 주식 투자를 해보신 또 경험이 있지만 또 쓴 경험도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고 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요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수익률로 화제가 된 바로 이분이요. 누님, 그 주식 하세요?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바로 전원주 선생님입니다. 그 뭐 손해를 안 본 정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수익률이요. 전원주 선생님이 기록하신 게 600%. 아니 이 정도면 투자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뭐 투자의 신이신 거죠. 사실 적어서는 한 600%는요.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원주 씨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일 거예요. 하이닉스만 본다 그러면 더 드라마틱한 아마 수익률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2만 원 주고 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만 원대. 근데 그때가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 한마디로 하이닉스만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인수하기 전이었는데 그럼 2만 원대의 주식을 샀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시 기준으로 보면 73만 6천 원이 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7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이 74만 원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몇 %냐? 3,600%입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어떤 수익률이 이제는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12시 기준으로 73만 6천 원. 이게 2만 원대 매입가.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원금 대비해 보면 37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습니다. 아예 그 유희교 평론가님 방송에서 자주 뵀을 것 같아요. 그 전원주 선생님 그 투자의 고수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짠순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짠순이냐면 그 며느리와 같이 카페에 가서도 차 한 잔만 시킵니다.
나눠 먹자고. 아, 그러시군요. 네. 절대 그 낭비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요. 네. 이 귀걸이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샀어요. 그랬더니 전원주 선생님도 많이 사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때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70몇만 원짜리 주식을 엄청 갖고 계시는 부자가 귀걸이를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에 연예인이 엄청 절약은 하시는데 주식에도 투자를 하시지만 그러나 짠순이라고만 욕할 수가 없는 게 몸에 좋은 홍삼은 꼭 드시고 계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부러움을 사고 계신 연예인이신데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요. 그런데요, 이분이 올린 또 주식 수익도 화제입니다. 나는 이미 45,000원에 담았어. 45,000원에 한 7년 전에 담았어. 7년 전에. 7년 전에 담았다고. 오래됐네. 아니, 이거 45,000원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안 팔았으면요? 그렇죠. 안 팔았으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45,000원이었으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2020년 한 5월쯤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제 회복할 쯤이었거든요. 그때군요. 예. 네, 그때 이제 45,000원에 샀고 그러면 오늘 이제 봤을 때 12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요. 지금 이제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147,800원. 그러니까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201%고 종가로 보면은 149,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무려 204%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구라 씨가 그 당시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현재 자산은 이제는 3억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지금 수익률을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팔았을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에 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분들의 투자 방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것도 슬슬 궁금해지거든요. 이 전원주 선생님이 직접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나의 투자 방식이다라면서 공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집값이 21배나 상승하셨어요? 정상 올라가다 샀어. 싸게도 샀는데. 아, 옛날에?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오르더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계단 올라가라.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쓰는 재미보다. 직굴모와 태산이다. 내 18번이야. 물론 우리 이게 집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실 전원주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뭐 투자의 노하우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객장 가서 정보를 좀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여윳돈 투자하고요. 일확천금나 이런 거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결국에 뭐 장기 투자의 최고의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투자 방식 좀 우리 염블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정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좀 나눠서 사라. 또 괜찮은 기업을 또 공부해야 된다. 근데 또 객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정보를 또 얻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보 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정보 얻기 너무 쉽죠. 정보가 너무 또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공부만 해도 정말 고급 정보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엔 정보가 너무 이제 풍부한 시대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 시대에 저런 이제 좀 희소한 정보를 또 얻으려고 되게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에서 결국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기업이죠.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런 삼성전자 아까 김구라 씨도 그렇고 전원주 씨도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기업을 무턱대고 그냥 장기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또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전원주 씨가 말씀하신 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기업이 좀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놓고 그냥 장기 투자 하려니까 그냥 냅두자. 이건 정말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원주 씨의 말에 저는 정답이 다 들어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좋지만 그거에 우선되는 건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장기 투자만 하는 건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마냥 묻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저런 뭐 뉴스가 나오면 이거 팔까 말까 흔들리잖아요, 사실. 당연히 흔들리죠. 삼성전자만 해도 그게 5만 원 막 내려간다 할 때 사망전자라고 했었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예. 너도나도 막 던지고 팔고 했었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전문가들이 예. 여윳돈 투자해라, 뭐 조금 더 장기 투자하라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런 말은 그냥 교科서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무리 있어도 저는 주식을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여유 있게 놔뒀는데 뭐 조금 떨어졌어 올랐어 이런 정도라서 지금 정말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 절대 안 되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무리 연불리라고 해도 좀 야단을 좀 쳐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만. 연불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자기 다 그 재산,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돈은 내가 어쨌든 좀 써야 되는 자금인데 그거 아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은 저는 좀 다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주식 투자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고 함부로 내가 투자했을 때 잘못된 기업을 투자하면 굉장히 큰 화를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기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려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본인이 먼저 좀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기업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또 뉴스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 본인이 기업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SK하이닉스도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3년 전에 거의 한 10조 까먹을 뻔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난 돈을 벌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공부가 좀 돼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주식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좋아진 지금 이 상황에서 대장주는 사도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등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 이 기업들이 왜 올라갈까요? AI죠. AI고 현대차도 올라가는 이유가 최근에 뭐 아시겠죠? 로봇이 세상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꾸거나 실제 바꾸고 있고 그걸로 돈 버는 기업들의 시장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또 포진돼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결국엔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런 1등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 것 같고 이들이 무너지면 결국 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주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주를 자꾸 찾으세요. 1등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종가를 내는데 항상 이제 너무 또 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안 간 것도 주변주 막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 간 거 중에 또 제2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봤더니 잘못한 폭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1등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에 1등주가 누가 될까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이고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저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원주 또 김구라 씨처럼 대장주 기업에 장기간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투자 방식이요 조금 더 다르게 또 다른 투자 방식으로 즐기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장동민 씨 얘기인데 하루 겨우 30분 투자로 수익률이 무려 1,600%라는 건데 아니요, 어떻게 투자했길래요? 저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를 하셨다 본인 입으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는 뭐냐면요. 일단 짧은 시간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사실 이제 단타라는 게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급만 보고 그다음에 호재 보고 악재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단타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민 씨는 어떻게 하느냐? 8시 반이 되면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시 되면은 시초가 보고 시초가 보니까 호재 때문에 좀 오를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딱 30분만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장동민 씨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하고요. 일반 분들이 사실 이 단타 따라가다가 시초가 대비 뭐 갭상승, 갭하락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였을 거 있겠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이고 단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단타라는 게? 위험하긴 하죠. 되게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역시 단타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 단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사실 저는 장동민 씨랑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때 네.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 단타를 했다. 그래서 그때 돈도 꽤 벌었고 근데 결국엔 자기 생활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너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장동민 씨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 장동민 씨가 그럼 잘 됐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 알려줘요. 따라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슈퍼게이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줘도 올려줘도 아무 필요가 없대요. 본인 걸로 소화가 불가능하대요. 그건 그 사람만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누가 잘 돼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습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또 수익을 얻는 거는 아니겠죠. 최근에 주식 투자에도 실패를 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대충 주식으로만 날린 돈은 총 얼마예요? 지금 통장에 25억에서 4억 5천 남은 나라요. 25억에서 4억 남은 거예요? 주식으로 21억을 날린 거예요? 바로 방송인 조용구 씨 얘기예요.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20억 참 안타깝습니다. 이윤경 평론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내분을 만났는데 기침만 해도 사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속이 상하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심으로. 왜냐면 조용구 씨가 진짜 성실한 연예인이고 또 아주 굉장히 착한 남편인데 너무 귀가 얇아요.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누가 다이어트라고 또 다이어트 해갖고 또 폭삭 망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해서 근데 사실 말이 쉽지 20억을 모으기 위해서 출연료라든가 이런 걸 몇 년이 걸릴 거기도 한데요. 뭐 조용구 씨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최홍림 씨의 경우에는 뚝 떨어졌다. 이게 최저가인 것 같다 해서 투자만 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오르지가 않아서. 그분도 엄청나게 큰 돈을 잃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아무리 호황이어도 낭패를 본 분이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사실 이런 실패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개그맨 지석진 씨와 박명수 씨인데요.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샀다. 근데 어느 날 증권사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인 박명수 씨는요, 사우나에서 만나신 분이 주식을 추천해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런데 1년 후에 또 상장 폐지됐다. 이건데 공통점은 이제 사실 일면식이 거의 없는, 잘 모르는 분의 얘기를 듣고 했다가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솔깃해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자기가 또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 좀 이제 초기에 입문했을 때 저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상장 폐지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남의 말 듣고 하다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좋을까? 여기 찾아보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 좀 공부를 해서 하면 좋은데 전혀 생판 모르는 분한테 그냥 옆에서 들리는 소리 이거에 의해서 그냥 주식 투자를 하고 거기에 큰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저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떻게 좀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것처럼 내가 좀 기업이나 이런 공부가 좀 어려우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뭐 S&P 500이나 코스피 200 여기는 사실은 상장 폐지가 없으면 지수가 상장 폐지될 수는 없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꾸준히 시장은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어떤 좀 그 가벼운 말을 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한번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주식 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을 할까? 이제 연블리 이사님을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한번 투자 방식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소위 이런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띄워드릴까요? 주린이를 위한 연블리의 조언. 첫 번째. 주식은 동행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예요. 아까도 이제 계속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제 이건데
주식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또 지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고 당연히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 자기 능력별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업인데 분석도 안 됐는데 그냥 아까도 뭐 그 이 실패 사례들이 몇 번 나왔죠. 공통점이 그냥 너무 기가 얇아서 네. 투자하는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고 그 기업이 공부를 했을 때 네. 내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동업하는 거, 기업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시고 항상 검증하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런 조언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시하라. 이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키아라는 기업이 휴대폰 1위였죠. 네. 애플 아이폰 나오고 사실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등이고 돈 많이 버니까 현재가 좋으니까 투자했으면 변화에 내가 대처 못하고 아이폰 나왔는데도 1등 하겠지 했으면 그냥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그 살아남을지 그런 걸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조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세상은 계속 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세상은 절대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망할 것 같아요.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왠지 세상이 망할 것 같았고 그런 위기들이 좀 몇 번 오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그때마다 망할 것 같아서 주식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거든요. 세상은 절대 안 망한다. 살아남고 또다시 성장한다. 그 후로도 실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를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식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은요. 이분 목소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들어볼까요? 타렌트실에 또 써붙여. 뭐라고요? 작은 옷은 전원주에게 용료 옷을 내가 많이 뺏어 입지. 야단을 맞으면서 뺏어 입어. 빨래도 세탁기에다 급할 때 많이 홀 때문 넣고 손으로 다 빨아. 헹군 물이 이만큼이잖아. 그거 퍼서 이제 다 이거. 한방에 그런 건 없어.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 지금부터 액체 같아. 네, 세 분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